자, 16페이지에요. 24번 문제 보실래요? 법률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적법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에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러면 돼요.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가능성. 실현 가능성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에요. 이 적법성이란 것은 대한민국 법 규정, 명문 규정에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의미가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이 법규에는, 이 적법에서 법규에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법규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고, 임의법규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 약정 우선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있다. 반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이건 무효가 되는데, 이 강행법규는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는 반한 경우에는 무효다. 그런데 단속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여기는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심하라 했죠?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요? 여기는 두 가지 했잖아요. 공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한다. 제재, 처벌. 그런데 사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요 적법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뭐예요? 식품위생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판매 행위 자체는 사법적 거래 행위니까 유효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것도 마찬가지 단속법규로 했죠. 따라서 중간생활 등기 위반했거나 합의 자기들끼리 했다. 그럼 처벌은 해요. 심하면 감액소도 보냅니다. 징역을 보내요. 벌금도 가하지만. 그러나 그 중간생활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 명의 대여 계약 자체가 위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효력기준 위반에서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위 3의 경우에 명의 차용자가 제3자와 이미 거래한 경우, 이거는 뭐예요? 이리 오는 거예요, 이리. 계약 자체는 무효지만 거래행위 자체는 이리 가는 거예요. 자체는 바로 공법 제재로서 처벌을 합니다. 의료법 위반했다. 그러면 의료인만 할 수 있어요. 의료 행위는. 그래서 거기는 엄격한 자격이죠. 의사만이, 또 한의사만이, 치과의사만이 사람을 진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으로서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하면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는 사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다만 거래행위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래 제3자가 말이죠. 명의를 빌려놔놓고 자기가 의료행위했다. 그러면 처벌은 하지만 뭐예요? 그래요. 그 돈 받고 치료해준 것은 유효한 것이죠. 이런 의미다.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입니다. 5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요. 이것은요. 강행법규로 해석하고요.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무효다 그랬잖아요. 유동적 무효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무효. 그래서 정리를 꼭 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25번에요.
25번에 사회질서 위반에 관한 판례로 써있죠. 여기에는 우리 민법 103조를 지금 문제로 한 거예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질서 질서 행위요. 이 법률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됐기 때문에 효과가요, 무효인 효과로서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추인도 할 수 없고 전환도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고 통설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사회 질서라는 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죠. 상위 개념인데 너무나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체화시킵니다. 그죠? 구체화된 판례들이 많아요. 이 판례를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사례들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사찰의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임야 증여는 무효이다. 이것은 뭐예요? 1번의 문제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무효예요. 2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건 뭐예요? 이게 정의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관에 반하기 때문에요. 이건 이것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이죠. 정의관에 반하는 것도 그죠. 범죄와 관계되죠. 위증하게 되겠죠. 위증. 그렇게 되면 사법질서를 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3번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사형이죠. 지나친 사형이에요. 내지는 정의관에 반하기도 하죠. 그죠? 범죄 목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형입니다. 지나친 사형이기 때문에 역시 무효가 되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예컨대 보험사를 가장해서 보험금 받아야지라고 이런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4번 따라서 3번은 무효입니다. 무효. 4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 상태에서 한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가 할 필요 없어요. 주지 임명행위는 유효인데 다만 주지 이 자리를 두고 사고 파기로 하는 합의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질서 위반이죠. 조심해야겠죠. 따라서 주지 임명행위는 무효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5번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처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약정이라든지 부척관계에서 태어난 출생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육비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유효해요. 그것은 뭐냐면 정의관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 정의관에 반한 행위를 단절하고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하는 계약이죠. 그렇죠? 5번은 윤리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윤리관에 반하는 행위에서 다시 윤리관에 합치되는 일치되는 내용으로 들어오기 위한 약정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유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 내용들을 구체화해 둬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재, 기본 교재에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기본 교재에서 공부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문제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기에 판례 정리 쭉 해놨으니까 그걸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뭐 그 밑으로 이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27번에요. 반사회적 법령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했잖아요. 거기에 3번의 경우 소송에서 정언의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통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가를 받기로 초과했다 라고 하면 이때는 무효인 약정이에요. 그런데 소송에서 정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실비 정도의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해요. 조심해야죠. 자, 그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또 최근 판례 이런 것도 있었죠. 범죄와 관련되는
형사소송에서 말입니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붙잖아요. 이때 변호인이 말이죠.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대가로 내가 좀 돈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성공 보수 약정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변호인이죠. 변호인이 뭐 승소 대가로 또는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내가 성공 보수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란 거예요. 사회 정의에 반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회 질서 위반한 행위의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 했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의 성공 보수금 약정. 민사소송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까요? 여기도 역시 반사회 질서행위에 대한 논의입니다. 틀린 것은 했죠. 역시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게 벌써 뭐예요? 범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을 해야겠죠? 범죄 관련되니까 그죠? 이게요. 그 다음에 2번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 제공하고 이건 뭐예요?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요. 뭐 개인의 정보 보호권 있잖아요. 자기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권 침해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해야겠죠. 그 계약 자체가. 3번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자, 이거는요.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해서는 여기 불법한 동기예요. 그 불법한 동기가 외부에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하면 그건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어버리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제2매매 계약은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이중매매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을 때 이게 존재할 때 제2매매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극 가담은 이거 개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적극 가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냐? 제2매수인이요. 자기한테 팔라고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등등 행위예요. 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요. 적극적 요청. 이런 내용 등등의 행위를 말해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용, 회유, 요청 이런 등등의 행위 이게 있으면 드디어 제2매매계약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746조가 당사 사이에 적용되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746조 적용은 뭐예요?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급여가 되기 때문에 급부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게 인정 안 돼요? 서로 간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같이 제2매매 계약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제1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 가담이 있어야만 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만약에 적극가담이 없으면 유효예요. 자, 제2매매계약은 이게 없으면 제2매매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상 유효한 매매계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적극가담. 우리 민법에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무효. 그 근거가 몇 조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렇게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네요. 5번.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그 공권력 행사에 외포되어, 외포란 것은 겁이 나서 이 말입니다. 공포심이 생겨서 이 말이죠.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강박이잖아요. 강박. 폭력적 행위인데 국가가 공포심을 야기했다는 거죠. 공권력을 가지고. 그죠? 이럴 때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의 문제는 될지언정 그 자체가 바로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5번 지문 관련해서요. 여기에 강박행위의 경우는요. 원칙은 110조에 있는 취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로 적용돼요. 그런데 이 강박의 정도가 말이죠. 이 강박의 정도가 그 강박 당하는 사람에게요. 공포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 정도면 달라요. 이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 자유의 박탈의 정도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이게 무효인 행위가 돼요. 표의자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무효.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반드시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법 규정 객관식 문제 출제할 때는요. 강박행위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취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무효가 할 수 있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여기 강박행위 자체가 이때는 사회질서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9번에는 그 리얼에 보시면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요. 리얼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가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뭐예요? 다운계약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이냐? 사회질서 위반 아니에요. 자, 다만 뭐예요? 양도소득을 회피할 목적이니까 조세 면탈 목적이 들어있을 뿐이죠. 그죠? 요것은 그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한 거래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운 계약서에 의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이제 세금 면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세법상 탈법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적용되면 처벌을 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추징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될 뿐이다.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해서 무효는, 이게 위반은 아니다. 그죠? 무효는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31번 문제 한번 보시죠. 반사회 질서의 법령으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자, 기억. 무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건축법 위반이죠. 위반행위니까 무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제재는 받을 거예요. 뭐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아요. 그러나 임대행위는 사적 거래행위죠. 따라서 이것은 임대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다. 이건 결국 뭐예요? 건축법 위반 행위는 단속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뭐예요? 오로지 보험금 취득이 목적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기에 지나서 오히려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이게요.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해서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뭐예요? 위반해서 보험금 목돈을 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 다음 디귿.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겠죠. 형사소송에서요, 인신의 구속에서 형량을 줄여준다든가 또는 구속에서 면하게 해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성공 보수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우리 법원이 무효라 했습니다. 최근 판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그죠.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사자 약정에서 그 정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을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보수 약정이란 거죠. 조심해야겠습니다. 리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법 질서를 해칠 수 있죠. 이때 사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을 선할 수 있는, 법을 찾아내는 이 질서입니다. 사법 질서. 이것을 위반하는 행위죠. 따라서 이것은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걸 사실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틀린 것은 했죠. 바로 이게 전형적인 이중매매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이 말이죠. 오히려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했죠. 자, 이때 병이 제2매수인으로서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무효인 법령으로서 103조가 된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연습입니다. 자, 33번. 일단 사례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런 사실 잘 알면서 병이 적극 가담해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는 1매매 계약이 될 것이고 2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1매매 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유효한 매매 계약이죠. 근데 2매매 계약은요, 유효냐 무효냐 보니까 제2매수인, 이 사람이 제2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적극 가담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이 매매 계약은 103조에 의해서 무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이전받았나 봅니다. 이렇게, 그죠? 등기 이전 이렇게 받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죠, 우리는. 이게 제2매매 계약이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매수인은 갑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게 말소되면 여기서부터 소유권 인정을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볼까요? 1번. 갑병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요거죠. 그 다음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이거는요, 당연히요, 을은요, 요게 중요하다 했어요. 매도인을 대위하여 직접은 안 됩니다.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기를 말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고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갑을 대위해서만 행사해야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임의 소유권 취득한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무효는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절대적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절대적 확정적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를, 병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이 정이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해 왔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러죠?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왜 소유권 없죠? 바로 이게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절대적 확정적 무효니까 병이 절대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얘한테도 무효요. 얘한테도 무효죠. 그래서 선의의 악의의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은 정의, 이 사람 전득자를 할게요. 전득자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여기 이 사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원시 취득으로서의 시효 취득은 가능해요. 이 시효 취득 제도에 의해서는 소유권이 보장된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매매를 통해서 승계 취득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시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중에서 특히요 시효 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가능하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을은 갑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 취득권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에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채권 취소권요. 채권 취소권이란 것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채무자가 기망하여 속일 때, 속여서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사행위로서 사행위, 침해하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빼돌릴 때 그때 채권 취소권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채권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35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아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36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에 있는데요. 이 104조는 첫 번째 103조의 예시규정입니다. 예시규정을 해석해요. 예시. 자, 보겠습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104조는 103조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게 1번이 바로 옳은 지문이죠. 성질입니다. 2번 폭리로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요건이죠. 요건을 검토한 건데 요건에는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죠. 객관적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급부 간에 주고받은 거죠. 주고받은 것이 현저히 불균형한 상태로서의 거래이더라. 이런 거죠. 이것이 현저히 불균형한 법률행위로서의 거래이더라. 그래서요, 여기에 급부와 반대급부의 사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률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행위는 적용하죠. 법률행위의 단독행위는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에서는요, 여기는 피해자하고 폭리자인 수익자가 있죠. 폭리자인 수익자. 피해자에게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에 어느 한 개 있어야 돼. 한 개 이상이 돼.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수익자는요,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해야 되죠. 즉, 이용할 의사 있어야 돼요. 이용 의사가. 자, 피해자에게는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 폭리자인 수익자는 악의,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이 될 수 없죠.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이러한 요건 누가 입증해야 되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요건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에요. 이 요건의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 주장자. 결국은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는 추정되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뭐 추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 입증해야 돼, 입증.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네요. 3번, 현장 불균형은 피해자의 군박, 경솔 또는 무경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인하여 발생해야 되니까. 4번, 현장 불균형이 있으면 군박, 경솔, 무경으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추정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다 증명해야 돼. 불균형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한테는 이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폭리자는 이용 의사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틀렸네요. 5번.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 편성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상대방의 요건이죠. 이거죠. 폭리자의 요건입니다. 이때 우리는 알아두실 것. 요건 갖춰주면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판례는요, 이 무효는 추인은 될 수가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 이렇게 했죠. 요 판례가 이렇게 정리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103조의 무효행위는 추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이죠.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 두시는 겁니다. 같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로 가볼까요? 또다시 한 번 더 봅니다. 4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요거. 증여행위는 일방적 급부만 주는 거죠. 이럴 때는 주고받는 관계 없으니까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에는. 뭐 그런 이야기죠. 증여 또는 기부행위라 하기도 하죠. 기부행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입니다. 2번.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불공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에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에도 적용을 합니다. 여기는 적용해요. 다만 경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자체가 뭐예요? 공정하죠. 공정하더라도 싸게 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공정하다 할 수 없죠. 공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행위는 적용합니다. 상대방이나 단독행위는 상대방과 거래를 관계에서 볼 수 있겠죠.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당사자 일방의 군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우리 판례가요. 또는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군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나가단 말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당사자 일방의 군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바로 주관적 요건인 이 폭리자에 대한 요건이에요. 우리 민법 규정에는 이게 규정이 없지만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이게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판례가. 즉 폭리자 수익자는 악의 또는 이용 의사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5번. 법령위가 현장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군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한 법령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뭐예요?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죠. 무효 주장하는 측에서 군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입증 책임을요.
피해자인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입증. 즉 추정되는 사실이 없어요. 즉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이 폭리자가 이용 의사가 있었다 또는 악이었다 이런 것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증명해야 돼. 전부 다.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40번 문제도 잘 이해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령의 해석인데요. 41번 문제가 법령의 해석 일반적 이론이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니까 그 표의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원칙이겠죠. 기본적으로 목적을 확정하는 것이죠. 확정하는 기술입니다. 목적을 확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를 대상으로 한다. 표시행위.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 의사표시의 해석이 곧 법률행위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곧 법률행위 해석이란 곧 의사표시 해석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의도, 목적이란 것은 표시행위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고, 이러한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은 이 표시행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평가니까 법률 문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해석 방법에는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이게 자연적 해석이라 그러고요. 이것은 표의자 진의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 주로 해석하는 거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 그래서 여기는 진의대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상 효과사,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뭐하냐, 이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죠. 여기는 가상적 효과사를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로 어떤 경우냐, 이거는 공백이 있을 때 메꿔 넣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해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표준. 이것도 역시 이 순서로 해석해 갑니다. 당사자 의도, 목적이 명백하면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목적 자체가 없으면 사실은 관습에 따라서, 그 사실 관습조차 없으면 임의규정에 따라서, 임의법규, 우리 민법상 임의법규, 그것조차 없다면 그때는 신의성실원칙, 신의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게 법률형 해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유언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죠. 왜? 표의자 진의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2번 자연적 해석은 표시상 효과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의, 이걸 우리는 보통 내심적 효과사라 그러죠. 내심적 효과사,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의 원리라 하기도 하죠. 3번 상대방이 있는 법령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그렇죠, 바로 여기입니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또는 불치할 때 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오르네요. 4번 보충적 해석은 법령이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공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합니다.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면 보충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로지 계약에서 하나여가 아니라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5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것은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 이것은 자연적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이게 자연적 해석하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44번에 계약 당사자 확정하는 것도 역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 어떻게 확정할 거냐는 행위 당사자 의사가 일치되면 일치된 대로 하고요. 일치된 대로 계약 당사자를 정하고, 만약에 그 행위 당사자 의사가 불일치하면 상대방이 보통 사람을 인식할 수 있던 사람을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것을 이제 법률행위 해석의 한 원리로서 해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라서 틀렸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여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1번 내용을 1번과 2번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1번과 2번 그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43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법률행위 해석 옳지 않은 거 됐죠. 거기 보면 1번 법률행위 해석은 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입니다. 2번 다수가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법적 성질로서의 법률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죠. 3번 해석의 방법으로는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을 들 수 있고요. 4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 기준을 삼는다가 아니라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당사자 의도가 먼저예요. 당사자 의도가 밝혀져 있으면 그 의도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규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은 어떨 때 하는 거죠? 목적도 없고 관행도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관행도 없을 때 그때 우리 민법에 있는 임의 규정을 가지고 보충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규정을 가지고 해석한다. 이 해석 규정이 없을 때 해석한다. 이런 게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해석하는 순서요. 기준을 삼는 순서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의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 이유로 된다. 이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죠? 이게 상고 이유로 취급하는 것은 다수 견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다수 견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설이라고 합니다. 통설. 통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법률행위 해석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사표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